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수도권을 결국 걸어 잠그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최대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오후 6시 이전이라고 해도 최대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바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만 만나라. 강력한 제한이죠. 퇴근하면 바로 귀가하고 외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하고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이 클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겠죠.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종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난달 경북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조례안이 발의돼서 최종 의결됐는데요.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16명인데 네.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10시에는 이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흥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영업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는 다 비대면 수업으로 원격 수업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단체들도 다 비대면 원칙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셧다운 정도까지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사회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잡지 못하면 이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2,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위급함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좀 강하게 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4단계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서울 지역만 하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수도권 전체가 다 하기로 했고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풍선 효과가 나와서 지방이나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가서 또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금 추세가 계속되거나 확산이 되면 이달 말에는 뭐 하루 확진자가 2,14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음 주부터예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직원을 더 뽑거나 아르바이트를 더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단계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격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말에는 아무래도 조금 확산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양상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충격이 클 수 있고 반발이 클 수 있어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각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오후 6시에는 3명 손님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성급한 방역 조치다, 자영업자 죽이기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정경 청장이 지금 예측하신 것처럼 2,000명, 3,000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다는 위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확산세를 꺾어야 그래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방 접종,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비율이 좀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7월 말부터는 50대, 55세, 50대도 맞게 되고 화이자가 이스라엘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젊은 층도 아마 접종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확산세를 꺾어야만 정부가 통제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급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고충은 알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함께 고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특히 국민의힘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오락가락 방역 대책 탓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비마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아마추어 정권의 무능 탓에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문데믹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권이 이용했다고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당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돌아봐서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백신이 좀 늦게 들어오니까 백신 잘못했다고 얼마나 또 비판을 했습니까? 백신 믿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백신 도입한다고 하니까 백신 안전성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백신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니까 백신 빨리 맞자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신 공급이 잠깐 우리 소위 보릿고개라고 하는 잠깐 조금 1, 2주 늦어지니까 또 백신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합니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야권에서 할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야당이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이 백신과 코로나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는요 여야가 없는 겁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물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위불리에 따라서. 네. 그 백신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렇게 비판하더니 백신 잘 되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또 확산세가 늘어나니까 정부 비판을 한다. 물론 지금 확산세가 늘어난 거에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부가 정치적으로 백신을 이용하고 코로나를 이용했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지나친 저는 정치적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여야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 코로나는 정말 모두의 힘을 합쳐야 될 때니까요. 예.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수도권을 벗어나서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풍선 효과도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방역수칙 준수, 접종 많이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은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백신 접종을 하면, 이제, 물론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생기거나 감염자 수가 확 줄어들진 않지만, 백신 접종을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치사율이 떨어져요. 치명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즉, 중증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 뭐 몇십 배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60% 이상이 다 접종을 맞았어요. 2차 접종까지. 네네. 그래서 치명률이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0.몇 %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물론 뭐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화이자 백신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백신과의 어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기반이 되게 되면 결국 추후에 우리가 백신을 독감 정도 수준에서 통제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누구든 기회가 오면 백신 다 맞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노 마스크, 격리 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으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방역을 조금 완화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정경청장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영국이나 지금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영국과 싱가포르가 네. 지금 현재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냥 독감 수준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당장은 그 백신 맞으면 소위 인센티브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거 다시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실외에서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현재는. 네. 그런데 정경청장은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적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볼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런 실험이 성공이 되면 우리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즉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는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좀 더 일상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은 조금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백신을 맞고 나서도 이 돌파 감염이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개인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4일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선 진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출격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경선 과정에서 좀 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선거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재명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본인은 이제 경선보다는 코로나를 좀 제어하는데 더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선을 조금 이제 경선보다 코로나 통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제 11일 날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경선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마지막 투표만 남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선을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돼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지만 이제는 선거만 남은 상태고 거의 경선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줄리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논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도 좀 짚어보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국민대학에서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는 내용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요. 제가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그대로 쓰거나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논문에 싣는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이거 학위 박사학위잖아요. 네. 가장 최고의 학위를 받는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걸 표절을 하고 표절 내용도
전문적인 내용도 아닌 어떤 블로그의 내용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를 가져다가 그대로 표절을 해서 논문을 작성했다. 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그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뒤에 또 그 전이었나요? 다른 논문 하나는 또 제목도 잘못 기록된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한글 제목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영어가 번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글을 그대로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썼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논문도 사실 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멤버 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논문도 표절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문 하나가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거 보면 그것도 표절이 좀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쓴 논문 지금 현재만 논란이 되는 게 3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서.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예전에도 한번 국민대에서 문대성 전 국회의원이죠. 그분 논문이 논란이 돼서 표절로 판명 나고 아마 이제 취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도 만약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에서 표절이 높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죠. 그리고 지난번에 장모 구속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인 관련된 줄리 논란 그리고 논문 논란까지 이렇게 되면서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7개 이상의 지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는 근데 논문을 표절을 하지 이렇게 뭐 네이버 블로그나 기사를 표절하고 이런 경우는 그런 사실 경우 거의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논문에다가 어떻게 블로그의 내용을 갖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네, 근데 그걸 표절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대 박사학위를 딴 거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 교수와 심사위원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논문을 이제 쓰게 되면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 최소한 5명 정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네. 근데 거기 지도교수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지도교수 포함해서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결과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도 그게 통과가 됐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대체 심사를 안 하고 뭘 했나. 심사 과정에 제대로 검증이 됐나.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김건희 씨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도 제대로 심사를 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석박사 논문을 쓸 때는 수개월, 뭐 많게는 몇 년도 걸리잖아요. 논문을 그렇죠. 쓰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 논문을 가지고 학위까지 땄는지 참 밝혀줘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윤 정장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했는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뭐 유력 대선 후보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주장한 게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그 대응 방안이 잘못됐어요. 저는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물론 결혼하기 전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문제라도 지금 현재 부인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인의 부인이 잘못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 맞불을 놓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는 건 저는 더 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권의 후보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같이 검증하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저는 국민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분에 대해서 문제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재명 지사, 정세균 후보,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 세 분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본인의 석사 논문이. 그래서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그걸 스스로 반납했어요. 석사학위를. 인정하고. 저는 그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표절이 됐는데 그거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학위 자체를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 정세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겠죠. 정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서 그 학교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내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표절인지 아닌지 보고 표절이 있다면 그것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면 된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사과부터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서로 줄다리기예요. 이준석 대표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분위기를 보면서 제3지대에서 머물면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고 근데 물론 전제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윤 전 총장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면 지지율이 지금 움직이려는 출렁이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지난번에 약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번에 조사에서 또 떨어지면 네. 최근 조사에 보니까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1대1 대결에서 약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보다는 제3지대에 남아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 또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다가 막판에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다만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이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은 입당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끝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또 통일부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 정책이나 아니면 출산 정책, 이런 장려 정책, 가족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소위 본인이 대표로 당선될 때 열심히 도와줬던 2대 남 소위 20대 남성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네. 여성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성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그런 문제를 바꾸고 노력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용들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북한이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은 분명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주적이고 네. 휴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포이고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명과 같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 당론은 아닌 거죠?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네. 이준석 대표하고 몇몇 지금 하태경 의원, 유승민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함께 얘기했거든요. 네.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분들의 아마 개인 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에서도 지금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뭐 논란이 계속될지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
있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반값 대학 등록금이다. 무료 등록금이다. 정치권에서는 말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좀처럼 뚜렷한 성과가 없었죠. 최근 경상북도의회에선 경북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도의원입니다. 네. 경북 도립대가 전국 공립대 중에는 처음으로 전교생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에 나섰는데 지난달 경북 도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 최종 의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종열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건데 어떻게 발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제325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북 도립대학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요, 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거든요. 네.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북 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이 보다는 등록금 완화 및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북도에서 추가 재정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고등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경북 도립대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이 0원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 도립대학교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학생들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이 18억 6천만 원입니다. 네. 연간 교내 장학금이 총 16종에 4억 원, 교외 장학금이 5천만 원, 또 국가장학금 3종에 9억 2천만 원 등 총 5년간 평균 장학금 지급액이 한 13억 9천만 원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21년도 경북 도립대학교 학생 수가 818명을 정도 고려하면은 납부하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익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 장학금을 제도에서 추가 장학금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등록금이 전부 다 부담이 없게 대학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 장학금으로 4, 5억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겠지만 그만큼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원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부담은 크게 되지 않고요. 현재 장학금과 납부하는 등록금과의 차익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예산 마련은 경북 도립대학교 당초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해서 한 11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한 4억에서 5억을 운영비를 더 정하게 해서 편성하면은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한 4, 5억 정도를 더해서 편성을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등록금 부담 줄이는 조례안에 대해서 도립대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지금 그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특히 또 지역 젊은이들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이 지금 현재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과됨으로 해갖고 대학은 우수 학생 모집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러면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5년 전에 서울시가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을 면제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유보가 됐는데 그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시설 투자나 학생들의 주거 공간 투자가 줄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대학교는, 대학 평가에서 상위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이고, 네. 신입생도 넘치는 대학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 경북의 경우는 그렇게 학교육 인구 감소하고 청년들이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는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우수 학생들도 입시를 할 수 있지만은 대학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기숙사를 추가로 더 진다고 해서 더 대학이 더 경쟁 있게 된다고 봅니다. 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우려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서울하고 지방대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료 등록금 추진에 있어서 또 왜 우리 세금으로 남의 아이 뒷바라지하냐,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거다 이런 지적은 있어요. 근데 대학 그 형평성 문제를 갖고 말씀하면은 이 경북 도립대학은 전교생이 한 8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대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지적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오히려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보다도 이 지역에서 있는 대학을 좀 살리는 데 의미도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의미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 다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 공립대학으로서는 굉장히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지역에서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 유치하고 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부담이 없어짐으로 해갖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렇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면 영원이 되면 학생들도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에서 뒷바라지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도립대학으로 많이 아마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와 긴 장마 또 폭염으로 많이 어려움이 힘듭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슬그럽게 극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도의회 이종렬 의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대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드러난 농지 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H공사의 투기 내용, 단순히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 뿐만이 아니라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아예 사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상대적 박탈감도 참 많았던 사건인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통계 사례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20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존 조치에서 검찰에 송치된 명단이 이제 59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651억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를 놓고 다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보다 더한데 너무 간략 조사한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위원회에서 특별금융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돼서 농지 관련된 불법 대출 내용을 이제 적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너무 건수가 적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43건 중에 67명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문제됐던 이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그 관련자들 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신도시 기준으로는 한 165명이 적발이 되었고, 전국 기준은 289명이라고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시간과 또 이번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충격들이 많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공사에 재직하면서 투자하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를 세워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한 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애석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사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단순 계산을 놓고 하더라도 공사 직원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요번에 이제 드러난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견 간부급 분들 이제 투자 투기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출을 끼고 한 형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대출 없이 했다던가 아니면 그 이전의 투기 내용은 지금 이번에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통은 그냥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 토지를 놓고 봤었을 때요.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LH공사에서 특지개발을 조성을 해서 분양받았던 땅들이 그래도 사업을 하고 수익이 남았는데 최근 들어서 LH가 공급하는 땅들이 너무 올라서 실제 이제 가격 상승폭이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돼야 될 아파트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아마도 그런 원인들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아, 그 말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LH공사 직원들이 사서 이미 땅값을 올려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서 뭐 그 관련돼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든 뭐 하든 이제 개발 호재를 미리 좀 해서 좀 미리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두세 배씩 이상을 가격을 상승된 폭을 갖고 가니 조성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2007-8년도 대비해서 아직은 버퍼가 더 있다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 택지 조성에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률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공급되어졌던 LH 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번 농지대출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부동산들을 점검해보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부동산이 이제 대출 규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번에는 그동안은 주택 중심으로 규제라든가 뭐 법인 이름으로 사서 뭐 다주택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주요 타겟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농지와 임야라는 그래서 대출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시중에서 좀 들어갔다라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획부동산이라는 이름대로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이 땅 사면은 앞으로 거기 개발될 호재가 있으니까 몇 배 오를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권유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저도 받아봤어요. 아, 정말요? 네, 보이스피싱 이전에 많은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였고, 사실은 이제 가서 보면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241번지 했는데 거기 등기를 띄워보면 뭐 30명, 100명씩 지분 쪼개기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기획부동산 개발 사기를 통한 투자 권유에 의해서 사놓고 실제는 개발이 안 되고 내가 산 땅이 맹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개발이 안 되면 돈 값어치가 없는 땅인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LH 이번 사태를 통해서 LH 직원들이 맹지를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개발 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샀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 입장이 굉장히 박탈감이 큰 거죠. 무엇보다도 농지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아파트나 주택을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1억이다. 그럼 1억 아파트에 뭐 LTV 기준으로 해서 뭐 5억, 6억, 그러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이제 한도가 설정이 되고 그걸 담보대출을 받는데 이놈의 농지,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임야 이런 거는 뭐 대출 기준이 너무 없어 이런 얘기를 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지 대출에 대한 그 평가 금액보다도
뭐 평가 금액을 좀 높여서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직장이 좋다고 하면은 그걸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할 거다 하면 사업자 대출까지 얹어주다 보니까 이번처럼 자기 돈은 얼마 안 들이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일종의 시세 차익을 많이 내는 레버리지 효과들을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요. 농지나 임야는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규제도 많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LH공사 투기 내용이 밝혀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를 조금만 알았으면 내 돈 조금 들여서 대출 왕창 끌어다가 이렇게 땅 사다가 오르면 팔고 시세 차익 얻고 이거를 못했다는 게 어쨌든 뭐 합법이니까요 지금은. 그걸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농지대출 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감정 평가액을 시세보다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라라는 이제 규정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신용대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되어 있다던가, 그다음에 지분 쪼개기로 일단 그 계약은 해놓고 한 사람 신용등급 높은 사람 이름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또 대출을 나눠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못한 대출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특히 이제 농작물이 이제 특히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셨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작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년 손실이 나고 새로운 투자를 하셔야 되고 농지를 만들어서 하는 그 순수한 대출마저도 묶일까봐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대출에서는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도 조금은 힘들어지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농지원부라고 해서 농업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은 물론 대출 기준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크겠죠. 아까도 보통 저희가 농지나 임야를 LH 개발 통해서 이번에 사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 시세도 많이 올랐고 비교적 단기 차익이라고 하는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수익을 가져갔고 일부를 지분 쪼개기를 해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 택지 분양권 이런 것들을 갖고 갔던 거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이 실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비닐하우스나 시설 자금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매년 수확해서 갚아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허탈하신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출 기준이나 한도가 바뀐다기보다는 그 대출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게 이제 희석되는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서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들 농지를 샀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게 다 불법이라서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은 게 걸려도 대출금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만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게 밝혀질 경우에는 빨리 갚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대출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농지를 이번에도 대표님 얘기 나왔던 것처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뺏어간다는 게 이제 소유권을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농지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리용장을 시킨다거나 농사의 목적이 활용되게끔 하고 그 기간 안에 빨리 팔으라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출 회수를 빨리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기 목적으로서 이제 농지를 사서 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부동산도 상속, 증여,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인 소유 형태를 가지고 있던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좀 바뀌었죠? 네. 이번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규제 단속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2주택, 3주택 그 중과가 너무 컸고 나중에 이제 증여나 상속할 때 세금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각각의 가족회사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 형태의 주주로 있다 보면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주식을 상속을 받는 거니까 실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소유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많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거 부동산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유세라고 하는 세금과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도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없애고 그다음에 세금 할인율도 없고 뭐 장기 보유가 안 돼 있는 거를 공제 안 해주니까 실제 법인이 내야 되는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인 6%까지 내게끔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생겨났고
취등록세가 보통 주택은 뭐 이제 면적이나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1에서 3% 정도 취등록세를 낸다고 한다면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0%의 등록세를 이번 7월 10일, 20년 7월 10일 이후에 나왔던 대책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 7월 이후에 가장 많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던 주택들이 대부분 법인 소유 주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농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지는 농업회사 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게 농지가 조금 형태가 다르다고 한다면 주택보다는 뭐 취등록세나 양도세 기준은 좀 아직까지 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업회사라는 형태로다가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사업 목적에 이제 사업기획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체 대출을 일부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죄송하지만 막상 내가 올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수확이 없어서 실제 실행을 못했다라든가 네. 어떤 이제 그런 목적으로 계속 연장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틈새 수단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네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지적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렇죠. 회사를 네. 차렸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네.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했으나 되지 않은 거다라는 변명만 하면 다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수정이 되지 않은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허점이 보여서 제가 매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